오늘 이 자리가 또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는 소감 어떠신가요? 좀 긴장도 되실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국민 패널 한 100여 분하고 또 이게 생방이 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좀 긴장이 됩니다. 네, 오늘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각 부처의 장관들, 국회, 또 지자체에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손님이라고 할 수 있죠. 100분의 국민 패널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각 부처에서 추천을 받아서 성별과 나이, 분야 등을 안배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잘 들어주시고요. 또 명쾌한 답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자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패널분들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 여정에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죠.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입니다. 부동산 자영업자분들 취업이 가장 큰 문제. 아이가 혼자 다녀도 걱정되지 않고 안전하고 깨끗한 좋은 나라가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담아낸 120대 국정과제. 국민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대한민국.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국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실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말씀으로 본격적인 문을 열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TV를 통해서 또 시청하실 국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2022년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5월 10일 출범을 해서 한 7개월 여간을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뭔지를 지금 꼼꼼하게 짚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과 금년 초 대통령 선거 때 국민 여러분께 공약으로 약속을 드리고 또 인수위에서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또 정부 초기에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이 국정과제는 저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이고요. 그래서 해가 가기 전에 이것을 반드시 따져보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1년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 위기에서 정말 고생하시고 함께 애써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이런 재난도 있고 많은 사건 사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국민 여러분께서 하나 되는 마음으로 힘을 합치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정과제가 120대 과제입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마는
오늘 이 좀 짧은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과연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또 부족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똑같은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만은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오늘 안 다뤄지든가 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많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시간 함께 여기 참석해 주신 정부 관계자와 우리 국민 패널 여러분들 하여튼 이 귀한 시간 마련됐는데 하여튼 열심히 우리 이 시간을 함께 해 주시죠.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윤석열 정부 국정 성과 및 청사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입니다. 지금부터 윤석열 정부 국정 성과 및 청사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소명 아래 자유, 인권, 연대, 공정과 상식, 시장 경제 등을 핵심 가치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가치들을 120대 국정과제로 구체화하여 확정하였습니다. 확정된 국정 체계는 6대 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개월간 핵심 가치와 국정 목표 실현을 위해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먼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청와대를 전면 개방하여 국민들께 돌려드렸습니다. 또한 원전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부동산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았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규제 개선과 세제 개편 추진 등을 통해 혁신 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인상하는 등 두터운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분야 개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미, 일, 중 3강 외교를 복원하고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5년 후 대한민국은 반듯하고 품격 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하며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먼저 반듯하고 품격 있는 나라입니다. 국가 채무 비율을 GDP 대비 50% 중반 이하로 유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22로 향상시키는 등 재정이 튼튼한 일 잘하는 정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OECD 정부 신뢰도를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고 국가 청렴도 지수도 20위권을 달성하는 등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를 이루겠습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 이내로 진입하고 1인당 GDP는 4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선진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전략 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여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반도체 글로벌 점유율 25%를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선진국 기술 수준의 전략 기술을 6개까지 육성하는 등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7대 우주 강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다음은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입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하고 생계급여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확대하는 등 필요한 곳을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을 확보하고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도 완수하겠습니다. 산재, 교통사고, 자살로 인한 사망자를 OECD 평균 수준인 10만 명당 20명으로 낮추고 대형 재난 피해 규모도 연 3천억 원 이내로 유지하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국민 안심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입니다. 중앙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 재정 자립도를 50% 이상으로 향상시켜 진정으로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또한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는 한편 수도권 인구 집중도도 50% 이하로 완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입니다.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방비를 연 70조 원까지 증강하고 방산수출 점유율도 4위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또한 자유민주 등 가치 공유 국가와의 연대를 공고해야 하고 그 국제개발협력 규모도 세계 10위 수준으로 확대하여 국제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정부는 5년 후 국민과의 약속을 온전히 이행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크고 따뜻한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재도약을 위한 그런 기대를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현장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집무실에 두고 항상 보신다고 하는 국정과제 현황판이 놓여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참 많은 현안들이 있죠. 이제 국민과의 약속인 120대 국정과제를 3개의 주제로 나눠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LED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단단한 경제와 든든한 민생으로 대한민국의 현재를 진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가지 주제, 활기찬 지방과 담대한 개혁으로 향후 미래를 설계해 보려 합니다. 어느 하나 허투루 넘길 수가 없는 국가의 큰 줄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 돌파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시각 경기 부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들어볼 차례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부총리 추경호입니다. 최근 경제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부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우리 경제는 세계적인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도 3분기까지는 3%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을 비롯해서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하강하고 있고 역시 우리 경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으로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더욱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주요 기관들이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을 1% 중후반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 수출을 보면은 수출이 나름대로 원래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는 증가세를 유지해서 현재 금년 수출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는 우리 수출 규모가 세계 아마 6위권에 우뚝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부터 우리 수출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아시다시피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높아서 에너지 수입이 증대됨으로써 무역 수지가 7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세계 교역량도 줄고 또
우리의 주력인 반도체가 내년에 아주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수출 여건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출과 투자를 위한 정부의 고강도 정책이 지금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40년 만에 아주 고물가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럽 선진국들이 대개 9%, 10%의 지금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도 이것에 예외가 될 수가 없어서 고물가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7월에 6.3%를 기록한 이후에 다행스럽게 국제 유가도 좀 떨어지고 또 국내 정책 효과 등으로 서서히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만 아직 여전히 고물가 상황입니다. 일반 주요 기관들은 내년 후반쯤 돼야 우리가 3% 내외 수준의 물가 안정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용은 팬데믹 이후에 경제 재개 효과로 굉장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를 보시면은 그림에서 나타나다시피 거의 2000년 이후로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률도 가장 높고 그리고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숫자는 내년에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금년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 기술상으로 조금 상대적으로 지표는 좋지 않게 나타나겠지만은 고용 실제 상황은 지표만큼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부동산 가계부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5년 동안 너무 부동산이 가파르게 올랐고 서울 아파트 가격을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 이후로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14% 가까이 지금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부동산 시장 급냉하고 경착륙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이렇게 급등하니까 우리 국민들 가계부채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니까 정말 이제 가계부채에 대출을 갚기도 어렵다.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금융시장 보시면은 한때 1,440원 우리 달러 대비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거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셨는데 정부의 정책 그리고 선진국에서 또 이 금리 정책이 조금 가파른 것이 주춤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 속에서 최근에는 환율이 1,300원 안팎에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채, 기업은 발행 등의 자금 시장도 많이 얼어붙었었는데 정부의 여러 정책 등에 힘입어서 최근에는 비교적 자금 시장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경제는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은 지금보다 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저는 정부와 국민 각계각층이 힘을 모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IMF 등 경제 위기를 2차례나 성공적으로 극복한 저력이 있는 국민입니다. 그래서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해서 거시 경제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출 투자 촉진하고 물가, 고용, 민생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 이후에 대한민국이 도약을 해야 됩니다. 그 도약을 위한 준비, 즉 신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또 연금, 노동, 교육, 개혁 등도 추진하고 인구, 기후위기 대응 등 미래를 위한 대비도 착실히 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 함께 이겨냅시다.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그간의 국정 성과 그리고 청사진 들어봤고요.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현장의 국민 패널이 본격적으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주제가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이죠.
뭐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신데요. 우선 가장 관심이 많으실 민생 경제부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민생 경제에 대해서 질문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패널 분들의 성함을 다 모르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위치나 옷차림 그리고 성별 등으로 제가 호명을 해드린다는 점 먼저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손 들어주시면 제가- 되겠습니다. 제 옆에 있는 분께 구역에서 하늘색 셔츠 입으신 분께 첫 번째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내려주시고요. 자기소개 후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 이주현이라고 합니다.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올라서 참 마트에 가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저희 4인 가족이 먹을 거리들 뭐 고기나 달걀, 뭐 과일 같은 거 몇 가지만 집어도 정말 2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또 아이 둘을 키우는 데 있어서 보육료 역시도 부담이 많이 가는 상황인데요. 특히 주변 분들께서 나중에 아이들 대학교 들어갈 때 필요한 등록금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참 그 목돈을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도 지금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재작년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매했는데요. 그 당시에 2.5% 정도였던 주담대 이율이 지금은 6%를 상회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고정 지출 비용이 너무나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 같은 평범한 서민들을 위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해결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물가 금리 상승에 따른 그런 가계 어려움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제 관련해서 질문 하나를 더 받고 한 번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손 들어주십시오. 네, 그 회색 코트 입으신 분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진에서 27년 넘게 떡집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초반에는 힘들었지만 신메뉴를 개발하고 배달을 늘려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원재료, 포장 등 물가가 올라가 금리도 오르고 장사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앞으로 경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많아 걱정이 됩니다. 주변을 보면 높은 임대료, 인건비에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 문 닫는 집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영업을 하시면서 재료비 상승 또 소비 위축에 따른 어려움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경제부총리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늘 우리 현장에서 우리 주부님 또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들어 하시는 데 대해서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정말 마음이 무겁고 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주부님 말씀하신 장바구니 물가 등등 정말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발 고물가지만은 우리 장바구니 물가, 민생 물가부터 안정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제일 먼저 정책에 중점을 두고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한동안 굉장히 높았던 물가 한때 금배추라고 하던 것이 지금은 사실은 배추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 후에 배추값이 많이 안정이 되고 또 김장 비용도 좀 떨어지고 해서 신선식품 가격 장바구니 물가는 많이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여러 곳에서 물가 상승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모든 정책을 물가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그렇게 추진을 할 거고 특히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상승 때문에 여러 부담이 있으신데 사실은 이제 경제가 물가 안정이 되면은 금리도 오름세가 중단이 되고 서서히 이제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우선 당장에 이 고금리 특히 변동금리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관해서 저금리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 안내가 있으니까 저희들 안내해서 그런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애들 키우는 문제 정부에서 재정 지원, 내년 예산에도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애들 보육, 양육 부담이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떡집 하시는 분들 요새 떡은 잘 팔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정말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제일 급선무는 빨리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특히 우리 민생 경제,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좀 장사 잘 되게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금융 이용이나 임대료 부담, 그리고 이자 상환 등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세제 지원도 하고 또 특별 금융 지원한 프로그램도 있고, 또 자영업자들 장사 잘 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영 환경 개선이나 정책 자금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부족하겠지만은 정부의 정책 자금 또는 세제 지원 이런 거 활용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경기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뭐 우리나라 국민들만의 지금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렵죠. 지금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게 부동산 관련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동산 관련해서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주실까요? 네, 이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손을 드시는데요. 맨 앞줄에 계신 분 한번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넘겨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주택 구입에 관심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조금씩 돈을 모으고는 있는데 이게 목돈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상당 금액을 지금 저희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지금 금리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년 주거 대책을 비롯해서 각종 공급 대책을 지금 내놓고 계신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주택을 구매할 수 있을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또 그리고 제가 지금 전세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가가 내려가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을지 혹은 전세 사기를 당하지는 않을지 지금 주변에서 걱정이 되게 많은데 정부에서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질문 한 분 더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손 들어주실까요? 부동산 관련해서. 네. 네. 이쪽에 계신 분, 네. 자켓 입고 계신 여성분,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방의 빅데이터 랩장 함영진이라고 합니다. 주택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고금리나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 주택가격은 5% 정도 하락했고요. 2006년 이후 역대 최저의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도 세입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이 내려가면서 보증금 반환이나 또는 빠른 월세화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급자 시장도 PF와 관련된 어려움, 또 미분양에 대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에도 크게 시장은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이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자께서 이제 내 집 마련 고민을 해주셨고, 두 번째 이제 부동산 업계 종사자로서 고금리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경착륙에 대한 그런 우려를 또 표시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뭐 천정부지로 뛰어가지고 많은 국민들께서 나만 제때 이 자산을 준비해 놓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해서 뭐 영끌 대출이다 이렇게 많은 고통과 이런 상실감을 느끼셨고, 지금은 또 고금리라는 이런 금융 상황이 주도하는 자산 가치, 집값의 또 하락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의 논리에 따라야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정부는 그 완급을 잘 조절해서 좀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국가는, 이 정부는 두 가지의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청년 같은 미래 세대, 아직 충분한 그 자금이, 주택 구입 자금이 마련되지 않은 그 미래 세대, 그리고 아이들 키우고 직장을 전직하느라고 충분한 주택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그런 서민들, 또 뭐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정말 그 어려운 그 주거 아주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공공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로서 공급해야 된다는 그런 그 주거 복지 정책 차원의 그 정책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는 민간 그 주택 시장에서 건축에 의한 신규 주택 공급이라든지 또 매매라든지 이런 거래가 시장의 그 논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그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되 정부에서는 여기에 따르는 규제 문제라든지 또는 그 주택 자금에 대한 그 대출 금융 지원,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된 이 세제를 어떻게 다루고 관리할 것인지를 통해서 이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그 두 가지의 그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공공주택은 분양의 경우라면은 정부가 시행 이익을 포기하고 값싸게 공급하면서 또 많은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임대 물량을 공급하는 문제는 공공 임대 주택을 지어서 값싸게 분양하는 것과 또 민간 임대 시장에서 좀 임대 물량 가격이 잘 관리돼서 합리적이고 싼 가격으로 그 임차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공 임대주택을 굉장히 그 선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을 하다 보면은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가 상당한 그 이런 재정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또 납세자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의 부담 요인으로 또 경기 위축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를 다 민간과 공공 그 임대를 잘 믹스를 해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이번에 그 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 다주택자에 대한 좀 세금을 완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 쓰는 것 말고 창고에 넣어놨다가 쓰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집 아니면은 전부 임대를 놓게 돼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임대 물량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그 임차인에게 그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대주택을 좀 싼 가격에 임차를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임대인에 대한 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는 국민들이 일견 생각할 때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그 과세를 좀 경감을 해서 시장에서 우리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그 임차인들이 좀 저가의 임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의 이런 불합리한 이런 복합 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또 거래 물량이 위축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많은 규제를 풀고 시장을 정상화하려고 했는데 지금 고금리 상황 때문에 다시 그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된 그 정책으로 인한 어떤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은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서 또 결국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정상화의 속도를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금리 상황으로 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 나가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까 그리고 그 요새 언론에 등장하는 빌라왕의 사망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그 선의의 피해자들이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뉴스를 저도 어제 그제 계속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법조인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국토부와 법무부에 그 전세입자들에 대한 합동 법률 지원 TF를 만들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법률 지원을 하고 그리고 법원의 그 등기 명령 판결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 한 1000세대 이상의 그 임대 물량을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게 돼 있어야만 그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면은 그거는 대부분이 사기 범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몇 달 전부터 이 법집행 기관에게 철저한 그 단속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더욱 강력하게 우리 서민들이 피해 보지 않으시도록 하여튼 최대한 저도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장관님이 좀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좀 국토부에서 먼저 하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원희룡 장관님께서 국토부 장관께서 좀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국토부 장관입니다. 워낙 대통령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뭐 특별히 덧붙일 건 별로 없는데요. 아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뭐 부지런히 돈을 좀 모으고 있는데 참 요즘 어려운데 참 돈까지 모으시는 참 열심히 사시는데 언제쯤 새 정부의 공급 정책에 따른 내 집 마련이 가능하겠냐 하셨는데요. 저희는 270만 원 공급 계획을 가급적이면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눈높이에 맞는 품질과 위치에다가 다양하게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공공주택을 한 50만 호를 그 시세보다 한 70% 전후의 가격대로 한 40년 전후에 장기 모기지를 붙여서 부담을 낮춘 그래서 우리 무주택 서민들과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갖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공급을 할 텐데요. 이제 준비가 많이 돼서 이번 달 말부터 사전 청약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의 말씀이셨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김주현 금융위원장님께서도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금융위원장입니다. 이제 부동산 문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제 금융 안정 차원에서도 이 부동산의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대출 규제를 하나하나 이제 풀어 나가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투기 지역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LTV를 갖다 50%까지 하는 거는 이미 발표를 했고 지금 현재 그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분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 이제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부나 이제 기재부하고 정책 방향을 맞춰서 이분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금리가 높아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굉장히 좀 송구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보금자리론이라는 그 주택금융공사 제도가 있는데요. 그게 그 가입 자격이 지금 주택가격 기준으로 해서 6억까지 돼 있는데 이제 이거를 한시적으로 이제 9억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은 주택금융공사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해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변동금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택 금리 올라간 게 내년 봄 되면은 사실은 또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요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바깥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 보금자리론은 그 DSR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집을 좀 마련하시는 분도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이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정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온 국민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또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는데요. 복지 분야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국민 패널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분야의 질문입니다. 한번 손 들어주실까요? 제 눈에 그냥 싹 들어오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 맨 뒷줄에 회색 자켓인가 입고 계신 여성분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한갑이고요. 90대 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강옥기라고 합니다. 최근 어떤 기사를 보니까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이 나서 보험 혜택은 줄이고 저희가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저희한테는 늘어나는 병원 비용이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건강보험료로 건강보험료가 천천히 하세요. 네.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면은 저희 혜택이 줄어들고 보험료는 인상이 되는 건지 정부에 궁금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제 약간 긴장하셨는지 말씀을 조금 이제 더듬으셨는데 다들 질문 이해는 되셨죠? 네, 대통령께서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노모를 모시고 우리 사시는 우리 장년층께서 좀 최근에 이 건강보험 제도의 이런 문제점에 관한 이런 보도들을 보고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수술을 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소위 모럴 해저드 여기에 관한 건강보험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고 우리 이 보험 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동차 책임 보험에 가입을 하는 이유가 접촉 사고 때 얼마 안 되는 돈을 물어주는데 쓰려고 보험 가입은 하지 않으시죠? 이게 어떤 내 소득이나 재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인적 물적 피해를 냈을 때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보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고비용이 들어가는 중증 질환을 내 소득이나 자산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그 중증 질환에 관한 필수 의료를 제대로 받고 또 국가에서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 이런 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나 어디 몸이 좀 이상할 때 아무 때나 병원에 가서 내가 원하는 모든 진료를 다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와 우리 가족 중에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 질환이 걸렸을 때 그 돈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제도 본래의 취지대로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분은 뭐 소위 의료 쇼핑이라고 그래서 1년에 병원을 수천 번을 다니신 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직장이 바쁜 분들 같으면은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얘기겠죠. 그리고 고가의 이런 MRI 같은 것을 뭐 무제한으로 사용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좀 제대로 이런 것을 심사 평가를 제대로 해서 보험 가입자들이 공평하게 그 중증 질환 필수 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그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왜 기업 그 활동에 있어서도 그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저지먼트 룰이라고 이렇게 어떤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그 기업 경영자의 그 판단을 존중을 하고 더 이상 법적 그 어떤 책임을 묻지 않아야만 원만한 그 기업 활동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가 판단을 해서 이거는 이런 진료가 필요하고 이런 고가의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것은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뭐 메디컬 저지먼트 룰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수립해서 이런 그 정상적인 의료 판단에 따라 가지고 처치한 것까지 저희가 뭐 과잉 진료라고 해서 막 칼질을 하는 것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사 평가에 있어서 더 전문성과 또 이런 자료 축적이 이루어지고 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아주 효과적인 그런 이의 그 절차 제도도 잘 만들어서 국민들이 우리 의료 그 보험 재정이 건강보험 재정이 국민들 모두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 정부가 잘 설계하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뭐 다른 질문 하나 더 받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추가 답변하실 거 있을까요? 보건복지부 장관 조기용입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워낙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갖고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개편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 필수 의료, 중증 의료 서비스는 그대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의료 남용이나 자격 도용 같은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역할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좋은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명쾌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시면서 마음속에 내가 어떤 질문을 하겠다 한 가지씩
생각을 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심탄회하게 편안하게 손 들고 질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반대편에 계신 네, 정장 입으신 분 기회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내리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주민센터에서 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나현정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복지 상담을 하다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1인 가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생계비가 58만 원 정도입니다. 이 부분이 좀 너무 적어서 생활하기 어렵다라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하니까 이 최저생계비를 좀 인상할 수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요새 노인 고독사 등 위기 가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좀 빨리 발굴해서 촘촘한 복지를 하려고 하는데 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좀 민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직접 현장에서 뛰시는 분이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떤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대통령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우리 지금 질문하신 우리 주민센터 우리 사회복지사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그 노고에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 위기가구 그 발굴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많은 전문가분들하고 또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님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게 주민센터에 있는 몇 분의 그 사회복지사분들만 가지고는 그 동에 그 많은 노인분들 또 그 위기가구 여기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고 또 위기가구 발굴을 해내는 게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실제 아주 느꼈습니다. 그때도 그 자리에 우리 복지부 장관님 그때 같이 가셨죠. 그래서 좀 증원도 해야 되고 우리 복지사님들을 좀 더 증원해서 업무를 좀 분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이장 동장 같은 분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좀 주고, 또 그때 보니까 이런 종교 단체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민관 시스템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잘 리드해서 이런 거를 좀 우리 주민센터 복지사들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그 부분은 하여튼 제도를 잘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도 그 독거 노인이나 이런 어려운 분들 사시는 데를 제가 좀 가봤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생활급여 생계비 지원 58만 원이 금액은 얼마 쓰려고 그러다 보면 그게 많지 않은 돈이고 부족하긴 아주 부족한 돈인데 이게 금액을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분들이 계시는 그 주택이나 또 여건을 보니까 생계비 지원만 해서 알아서 하라고 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선진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 노인분들의 이런 좀 공동주택. 그래서 거기서 왜 리단이 마을에 가면은 우리 마을회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거기서 이제 삼시세대를 다 해결하고 같이 텔레비도 보고 또 문화생활도 좀씩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도시에서도 이런 아주 시골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공동주택을 이런 식사 또 의료 또 문화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게
노인분들만 계실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이라든지 이런 좀 세대별로 해서 세대 그 혼합형 이런 공동주택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양로원이다 요양원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노인 친화형 이런 그 세대 융합형의 공동주택으로 하여튼 이런 이런 의료 또 문화생활 이런 것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또 자원봉사자들이 좀 도와드리러 가려고 해도 그게 훨씬 효과적으로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는 주무 부처로서 이런 그 노인 친화형 이 공동주택을 좀 개발하는데 좀 기획하고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 어르신들께서 살고 계신 곳에서 건강하게 지내시려면은 쾌적한 주거 환경이 진짜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공동주택의 확충뿐만 아니라 돌봄과 의료의 통합 서비스, 그다음에 건강과 문화시설과의 연계 등이 중요합니다. 국토부, 문화부 그리고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어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사상 최고로 인상될 것이고 갑자기 실직하신 분들이나 부담 능력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하신 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축소는 정부만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사회복지사분들, 집배원분들, 그다음에 통장님, 이장님 등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분들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약자 복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최근에 이 스토킹 범죄 등으로 특히 여성분들의 굉장한 우려가 크죠. 그래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 범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네, 가장 먼저 드신 분, 맨 뒤에 흰 셔츠 입고 계신 분에게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재학 중인 오영서라고 합니다. 올해 신당역 영무원 살인 사건 그리고 얼마 전 주범이 호주에서 검거된 제2 엠번방 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자르고 도주하는 사례도 종종 보도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 저 같은 젊은 여성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피해자가 되어 삶이 송두리째 파괴되거나 아예 목숨을 잃는 일은 그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이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조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는 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정의와 상식의 법치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가에서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한 대책이 듣고 싶습니다. 네, 대학생께서 굉장히 진지하게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한 분 더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자, 손 들어주시면 제 옆에 여기 체크 무늬 셔츠 입으신 분. 안녕하세요. 그 마약 대치 운동부 중독 재활센터에서 근무하는 박영덕입니다. 저는 과거에 마약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독 재활센터에서 20년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때와 달리 지금 현재의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문제는 너무 확산 추세가 심하다 할 정도가 넘어섰습니다. 10대, 20대, 30대의 SNS를 통해서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자체가 너무 편파적으로 형성돼 있고
거기를 통해서 마약을 또 판매하고 마약을 배우는 일까지 지금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 대해서 마약을 구할 수 있는 SNS 창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마약 중독자들을 그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회 복귀하기 위해서는 재활이 필요한데 재활대에서는 우리나라가 매우 부족한 현실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걱정스럽고 부탁하는 의미에서 제가 마약 중독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질문의 의지를 던졌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첫 번째 대학생 질문자께서 여성으로서 중대한 사회 범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또 두 번째 분께서 마약 범죄 근절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답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법무부 장관에게 좀 상세한 설명을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여성이 불안한 이런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불안한 그런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신당동 그 사건이 굉장히 그 상징적인 사건인데 한 분이 아주 처참하게 살해되고 이렇게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그 한 분만이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이 거기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정신적인 피해를 다 같이 입은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 범죄, 이런 폭력 범죄는 강력하게 그 대처할 수 있는 실체법, 절차법적인 제도들을 아주 촘촘하게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 피해자 지원 센터를 좀 더 시설과 그 지원 방안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장기 계획으로 천천히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그 환경을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 10여 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검사 시절에 검경에서 아주 엄청나게 그 마약 제조, 유통 또 그 밀수 조직들을 단속을 했고, 이를테면 서울중앙지검의 강력부가 검사가 8이다 그러면 조직폭력 1, 2, 3, 4, 마약 1, 2, 3, 4 이렇게 하고, 또 많은 경찰 그리고 복지부의 또 사법경찰들 해가지고 한 팀이 돼서 거의 뭐 밤잠 안 자고 정말 뭐 휴일도 없이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해왔는데, 어느 때부터 이것이 검찰은 손을 놓고 또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좀 정보라든가 또 이 수사 소추라는 협업에 있어서 좀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되고, 이 마약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데 들어가는 그 원가도 있지만 국가의 단속이 강해지면 거기에 대한 위험 부담료가 이제 붙는 건데,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마약값이 상당한 정도로 올라가 있어야 거래량이 줄고 국가가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다는 그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법무부에서도 그 수사권 관련한 뭐 시행령 개정도 있었고,
법무부 장관께서 이 자리에 계신 분과 국민들께 여성의 불안을 없앨 수 있는 이런 그 방안, 또 우리가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 장관입니다. 제가 언론이나 국회에서 질문받을 때 별로 긴장 안 했었는데요.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 받으니까 참 많이 떨립니다. 다 공직자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저기 계신 오영서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성범죄 관련한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는 국민들께서 강력범죄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불안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당역 사건 이후에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하고 그리고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 전자감독과 신속수사팀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CCTV를 연계하는 것을 확대해서 전자감독을 더 강화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점을 더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많은 불안이 있는 것 중에서 악성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에 우리나라가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출소 이후에도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 이후에 학교라든가 이런 주변에서 살아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분노 그리고 황당함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악성 성범죄자들의 경우에는 아동들이 많은 학교나 이런 지역 주변에는 아예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같은 획기적인 제도를 우리나라의 환경과 제도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박영덕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던 마약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학생 마약 사범이 10년 동안 5배가 늘었고요. 마약 사범 중에서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긴 지 오래입니다. 마약 값은 싸졌고 또 역으로 마약의 환각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자 한 판 값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현재의 대마는 옛날 히피들이 하던 수준의 그런 대마가 아닙니다. 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물건이 되어 있죠. 분명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어린 자녀들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막아내는 방법은 강력한 유통과 제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와 재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9월에 검수완박으로 폐지됐던 검찰의 마약 수사 일부를 복원시켰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마약 수사 특별팀을 중심으로 유통과 제조에 대해서 강력히 엄단할 겁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현재 운영 중인 마약 중독류 재활센터 지금 현재는 2곳밖에 없거든요.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통령님의 지시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두 분 말씀 꼭 잊지 않고 좋은 정책 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아주 꼼꼼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실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이 시간은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또 격이 없는 소통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장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우려스러운 점 또 궁금한 점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